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응용수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들에게 어나운스한 내용이 딥러닝에 관한 수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관해서 공부를 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마음의 준비는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저랑 함께 수학을 공부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중에서 미분과 관계되는 것, 그 다음에 리스트 스퀘어, 어프록시메이션 문제, 그것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게 되면 딥러닝을 아마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놈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음. 그래서 화면 공유를 하면서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할까요? 음. 자,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그 다음에 머신러닝, 딥러닝이란 세 가지 용어들을 많이 들어봤었죠. 인공지능이 무엇인가? 머신러닝은 무엇인가? 딥러닝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을 텐데, 우리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딥러닝을 수학적으로, 그다음에 머신러닝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먼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머신러닝, 딥러닝을 모두 포괄하는 그런 어떤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또 머신러닝이 있고, 머신러닝 중에서도 조금 더 레이어를, 층을 조금 더 깊이에 히든 레이어를 많이 세워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더 스페시픽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딥러닝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일단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과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제 잠시 이제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이야기하죠. 인공적인 뭐가 되겠다? 지능이다.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예전에 1950년대 초반부에 이제 특정한 문제, 이제 컴퓨터가 과연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컴퓨터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지만 컴퓨터가 조금 더 이제 처음부터 나오면서 단순한 계산을 하게 되었고, '오 사람보다 조금 더 계산을 더 잘하네?' 그러면 과연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이제 던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AI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보게 되면 이제 보통의 사람이 수행하는 지능적인 작업을 이제 뭐 어떻게 하겠다? 자동화하겠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니까 그러한 어떤 일들을 이제 자동화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자동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야가 뭐가 되겠다?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체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프로그래머가 만든 코딩된 규칙, 즉 사람들이 체스를 둘 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둘 거고 저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둘 거니까 그것을 프로그래밍해서, 즉 알고리즘화해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체스 프로그램에 이라고 하는 것이 초반부에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제 만들어지냐면 프로그래머들이 명시적인 규칙을 충분히 만들어서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규칙을 충분히 만들어 지식을 다루게 되면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 생각된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일반적인 일에 대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생각을 하고 규칙을 찾으려고 노력했었어요. 음. 이렇게 프로그래머들이 직접 이제 명시적인 규칙을 찾아서 집어넣는 방법을 어
머신러닝과 구분하기 위해서 심볼릭 AI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심볼릭 AI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논리적인 문제에만 집착했다. 이럴 거고 저럴 거고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심볼릭 AI가 1950년대 나와서 1980년대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발전을 하다가 어느 순간 막 이제 그렇게 발전을 못하게 되는 일이 인제 환경이 부딪혔죠. 왜 그러냐면 이제 80년대 90년대 넘어오면서 인제 꼭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수리적인 문제만 다룬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지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언어 번역과 같은 실생활에 관계되는 음 뭔가 어 비논리적인 문제, 좀 감정을 다룬다든지 감성을 다룬다든지 그런 것들 문제가 불분명한 문제로 인제 확장되는 어떤 그런 시장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판단을 해 봐도 논리적으로 어떤 문제를 처리해 준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불분명한 문제에는 부적합하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미지 분류 그다음에 음성 인식이라든지 언어 번역과 같은 것들은 지금 잘 어느 정도 많이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근데 그 당시에 심볼릭 AI로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1950 년대에 연구를 하는 사람들 중에도 AI 중에서도 어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나왔는 것처럼 그 사람의 논문을 살펴보게 되면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라고 하는 그런 어떤 논문에 다음과 같은 인제 문제를 더 인제 고민하게 됐던 것이죠. 범용 컴퓨터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또는 창의력을 가질 수 있을까? 자기 스스로. 그래서 질문하기를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컴퓨터가 데이터를 보고 자동으로 데이터를 본다는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보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그 놈으로부터 뭔가 규칙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뽑아내 가지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guess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초반부에는 그게 잘 이제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의 극소수 몇 명에 의해서만 이제 생각되다가 이게 시대가 바뀌고 컴퓨터 하드웨어가 발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이런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1990 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머신러닝과의 차이점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갔던 이미지들을 여러 번 트레이닝 시켜서 그놈이 0 이라는 숫자인지 1 이라는 문자인 숫자인지 2 라는 숫자인지를 스스로 이제 판단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머신러닝을 사용하든 딥러닝을 사용하든 100% 라고 확인 검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몇 프로 정도 90 몇 프로 정도 그렇게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수학적으로는 인제 증명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이 기법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한 생각해 봤을 때 기존에 있는 방법과 비교를 한번 해 보게 될 텐데 음 이런 문제 한번 볼까요? 전통 인제 프로그래밍을 함에 있어서 어떤 패러다임이 변화가 발생하는데 기존에 있는 방법과 머신 러닝 기법과의 인제 차이점을 이런 그림으로 인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음. 왼쪽에 있는 것은 뭐냐면 인풋으로 집어넣을 것.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뭐냐면 아웃풋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에서는 일단 데이터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인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프로그래머가 이런 규칙이 있을 거고 그런 어떤 문법에 따라서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적용하게 되면
여기서 전통적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적용했을 때 이거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답을 이끌어내는 그런 방법이 전통적 프로그래밍이었다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될까? 음.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웃풋이 뭐냐면 규칙이에요. 규칙. 뭐지? 인풋으로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답을 줘요. 예를 들면 요렇게 된 놈은 숫자 0 이다라고 하는 거 이미지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랑 그다음에 여기는 네모가 아니겠네요. 여기는 뭐냐면은 결과값. 요것은 결과로서 방금 주어진 데이터는 숫자 0 이다. 숫자 0 이다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게 되고요. 또 인제 이미지를 집어넣는데 요렇게 된 것도 요것도 0 이다라고 이런 데이터랑 이런 결과, 이런 데이터랑 이런 결과를 집어넣게 돼 가지고 집어넣게 되어서 무엇을 하겠다? 임의의 숫자를 막 뭐 이런 수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과연 무엇이 되는지를 뽑아낼 수 있는 무엇을 시스템을 즉 규칙을 미리 만들어 놓는 작업이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머신러닝 프로그래밍은 기존에 있는 방법에 비해서 이제 결과물이 달라진다. 규칙을 뽑아내는 것이 되겠다. 규칙을 뽑아낸다는 말은 뭐냐면 어 신경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수학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함수를 뽑아낸다라고 이해해 주면 되죠.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 어프로크시메이션을 배웠을 때 데이터를 막 집어넣고 점들을 집어넣은 거 기억납니까? 막 이런 점들이 이렇게 있을 때 요것을 잘 나타내는 무엇을 직선을 방정식 px 플러스 q를 뽑아내는데 p를 찾고 q를 찾았다는 거 기억납니까? 어. p를 찾고 q를 찾았다는 말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규칙 p, q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P를 찾고 Q를 찾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새로운 데이터 예를 들면 X 값이 5라고 하는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대응되는 값이 얼마인지를 여기다가 5라는 값은 P를 알아내었고 X 값에다가 5를 집어넣고 Q도 방금 찾은 값에 의해서 계산하게 되면 5가 이 값이 Y 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뽑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집어넣어서 값을 유추할 수 있는 시스템인 P하고 Q를 뽑아내었다. 규칙을 찾아내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딥러닝은 크게 말하면 리스트 스퀘어에 나와 있던 P를 찾는 문제, Q를 찾는 문제 요 방법과 거의 유사하다. 함수를 만들어 놓고 비용 함수를 만들어 놓고 비용 함수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런 파라미터 P 값, Q 값을 찾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정리해 보면 일단 일반적인 AI랑 머신러닝과의 차이점은 어 일단 규칙을 뽑아내는 것이 주 타겟이 되겠다. 인풋으로 뭘 집어넣겠다.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을 집어넣죠. 이미지. 지금 넣는 이미지는 값이 즉 결과가 이거야. 0 이야. 어떤 것은 1 이야. 어떤 건 2 야. 계속 얘에게 인제 입력을 가하는 거예요. 입력을 집어넣고 얘가 여러 데이터를 쭉쭉쭉 받아 가지고 계속 트레이닝 계속 돌리다 보면은 최소값을 찾아가다 보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라고 판단이 내렸을 때 그때 만들어지는 P 값, Q 값을 가지고 하나의 함수를 만들었고 그다음부터 퀘리가 들어오면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라고 이 이미지를 집어넣었을 때 '이 이미지가 무엇입니까?'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찾았던 P, Q 값 가지고 Y 값을 뽑아내는 것처럼 이거는 내가 현재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의해서는 무엇이다.
1이다, 2다, 3이다라고 리턴해 주는 그런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뭐가 필요하냐면은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습을 어떻게 많이 시키느냐, 학습을 시킬 때 데이터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작업과 관련이 있는 많은 샘플들을 제공해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 데이터에서 통계적 구조를 찾아 그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규칙을 생성하는 전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머신러닝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죠. 그래서 심볼릭 AI랑 차이점은, 이제 머신러닝은 학습을 통해서 규칙을 뽑아낸다. 학습을 통해서 함수를 만들어낸다. 학습을 통해서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라고 이해해 주면 되겠다는 거죠. 규칙을 뽑아낸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량의 데이터가 나오고, 그런 이제 상황이긴 하지만, 대량의 데이터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경험이 많이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머신러닝은 수학적으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수학적인 도움을 완전히 받아 가지고 100% 믿을 이거 믿어도 돼. 하나의 오점도 없이 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수학적 이론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없어요. 음 부족한 상태이지만 그냥 해 보니까, 어떻게 해 보니까 좋아진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 봤냐면, 막 이렇게 함수가 주어졌을 때 최소 전체 함수의 최소값을 찾으라고 그러는 문제를, 뭐 혹시 기억납니까? 최소값 찾으라 그러면 스타트하는 값이 만약 요 근방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어 여기에서 조금 더 가고 조금 더 가고 그다음에 y값 찾고 그다음에 조금 더 가고 찾고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지만, 엉뚱한 곳에서 시작한다 그러면은 가다가 다른 곳에서 멈추고, 완전히 최소값이 아닌, 최소값이 요 정도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완전한 최소값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인제 멈출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그것처럼 수학적으로 그 이 미니멈, 완전한 미니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로컬 미니멈을 찾는 문제가 찾는 방법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머신 러닝이 제공해 주는 방법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아직까지는 이제 수학적으로 설명 안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완전히 와닿지는 않겠지만,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경험 위주로 쌓인다. 그리고 수학적으로는 퍼펙트하게 지원을 받는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해해 주면 됩니다. 딥러닝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이제 방법인데, 그러면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점은,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경우 데이터, 즉 사진, 이미지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데이터로부터 특징점을 찾아내는 일이 발생하는데, 데이터가 너무 양이 많아서 이 양보다는 이 지금 다루려고 하는 이미지들은 '요런 문제 공통점이 있네.' 그런 공통점을, 자, 첫 번째 어떤 값은 얼마요? 그다음에 뭐 열 번째 값은 얼마요?"라고 하는, 그럼 여기가 볼록 튀어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이런 이미지들은 요런 특징이 있어. 몇 번째 픽셀에는 이런 값이어야 돼.'라고 하는 특징점을 사람이 뽑아내는 방법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머신러닝이고,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 특징점 뽑아내는 일조차도 누가 하겠다? 컴퓨터가 그냥 돌려서 최소값 찾는 문제를 돌려서 이제 특징점을 뽑아내는 것까지 하는 방법을 뭐라고 부르겠다? 딥러닝이라고 사용하겠다. 그 딥이란 말이 들어간다는 말은 뭔가 좀 깊다는 얘기잖아요. 깊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보면 혹자는 이렇게 특징점을 자동으로 뽑아낸다는 의미에서도 딥러닝이라고도 이해하기도 하고, 또 혹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어차피 신경망을 통해서 하게 될 텐데 거기에 히든 레이어를 여러 층을 많이 사용해 가지고 이제 돌린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인제 그런 의미에서 딥러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겠다. 근데 우리는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특징점 뽑아낼 때 사람이 프로그래머가 "이거야." 규칙을 만들어 특징을 뽑아내느냐 그러면 머신러닝, 그거조차도
이제 자동적으로 뽑아내게끔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또한 딥러닝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 특징점을 잘 뽑아내느냐 못 뽑아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수학적으로는 나중에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Topological Data Analysis라고 하는 TDA라고 하는 놈인데, 수학의 어떤 핵심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서도 이제 딥러닝의 특징점을 자동으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그래서 딥러닝에도 예전보다는 수학적으로 인제 특징점을 뽑아내는데 인제 다른 특징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인제 좋은 기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 매한가지로 머신러닝과 딥러닝 또한 최소값 찾는 문제에서는 퍼펙트하게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인제 '로컬 미니멈을 뽑아내는 방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은 전체 영역이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인공지능이라 그러면, 그중에서 학습을 통해서 그다음에 비학습을 통해서 매한가지겠지만 머신러닝이 있고, 그중에서도 어떻게 특징점을 이제 자동으로 뽑아내게 하는 것이 딥러닝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딥러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딥러닝일까? 자, 딥러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은 신경망, 사람 뇌세포 속에 있는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망, 음 을 어떤 신경망이 하는 것처럼 그것을 도입하는 것. 이제 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할 거고, 그다음에 신경망을 이용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수학적으로는 뭐냐면 그놈들로부터 만들어지는 어떤 시스템이 나오는데, 그런 어떤 시스템에서 어떤 문제로 인제 바꿀 거냐면 최소값 찾는 문제, 수학적으로는 최소값 찾는 문제. 그래서 신경망과 최소값 문제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다. 음. 실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뭐 어떤 모양을 따른다? 신경망 모양을 따른다. 그중에서 뭐가 좋은지 찾는 것은 비용 함수를 하나 설정해 놓고 비용 함수의 재수값을 찾는 문제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경망을 형성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주어진 비용 함수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뭐다? 함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건데, 함수 아까 이야기했던 y px 플러스 q에서 pq 찾는 문제처럼 pq를 찾아야만이 함수가 정의되겠죠? 직선이 만들어지듯이. 그래서 pq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를 사용해서 찾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딥러닝을 정리하자면 신경망을 사용한다. 그다음에 그것을 신경망이 어떻게 구축을 할 때 처음에는 모르고 이제 세팅해 놓고 나중에는 어떤 조건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런 파라미터를 뽑아내겠다.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로 문제를 풀겠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인제 말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은 이 이제 예를 한번 볼까요? 음. 자, 이 예가 보입니까? 자, 원본 이미지 여기가 데이터로서 이건 이미지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다음 최종 출력이 뭐냐면 숫자 요놈은 인제 결과가 4 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4가 될 수 있게 4가 나오는데, 4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음. 요렇게 인제 여러 층을 만들어 놓은데, 요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신경망으로 구성된 형태인데, 어 그래서 데이터 이미지랑 그다음 결과물을 4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망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주목적이 되겠다. 목표가 되겠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 그림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다루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여기에 만들어지는 신경망이 구성되는 것이 달라지겠다. 그다음 최종 아웃풋도 달라지고 자 일단 여기서는 이제 숫자를 분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로서 이야기 들어갈 수 있는 값들은 뭐죠? 숫자에는 어떤 몇 가지 종류가 있나? 음. 0, 1, 2, 3, 4, 5, 6, 7, 8, 9가 있어서 10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개의 결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최종 출력의 종류를 설정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들어간 입력이 인제 몇 바이 몇 사이즈냐에 따라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입력청의 개수가 달라지죠. 예를 들면 픽셀이 가로가 100 개고 그다음에 세로가 100 개면 픽셀의 전체 개수가 몇 개가 되느냐면은 100 개가 되겠죠. 그래서 한 픽셀 하나를 여기다 하나씩 대응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00 개의 뉴런이 생길 거고. 일단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죠? 일단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좀 깔끔하게 지우게 되면 뭐가 중요하다. 일단 입력은 뭘 넣겠다. 이미지하고 그다음 결과가 무엇인지 그다음 찾고자 하는 놈은 뭐다. 찾고자 하는 놈은 가운데 요 부분을 채워 넣을 거다라는 거죠. 요 부분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 거기에 관계되는 함수들을 집어넣겠다. 함수를 집어넣는다는 말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P하고 Q를 이제 찾아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몇 번 좀 트레이닝 시키게 되면 찾아내는 형태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요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시스템을 찾았다 치고 한 번 돌려서 신경망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의 고차원적인 어떤 하이 레벨에 해당되는 의미 있는 그런 이미지 변형 형태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층을 더 지나가게 되면은 그거보다 조금 더 로우 레벨에 해당하는 거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픽셀 단위의 어떤 가로축, 세로축의 형태로 의미가 있는 형태로 분류가 되겠다는 것이죠. 이 그림은 뭐냐면 여러 시스템을 계속 트레이닝 시키다 보면 이렇게 인제 어 만들어진 시스템 위에서 중간 단계의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죠. 잘 몰라야 그 정상입니다. 근데 하여튼 뭐냐면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심볼릭 AI랑 딥러닝 또 머신러닝과의 차이점은 뭐라고 그랬었죠? 입력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예측값도 집어넣고 무엇을 뽑아내는 거라 그랬죠? 가운데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낸다 그랬죠. 가운데 부분의 함수를 찾아내는 것이 그때 가중치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가중치란 말은 파라미터 P, Q를 찾는 거랑 동일하다. 다시 아까 위로 올라가서 보게 될까요? 음. 요 부분. 음. 머신러닝에서 차이점이 뭐냐면 데이터 이미지 집어넣고 그다음에 값이 살아난 캣답이다라고 했을 때 머신러닝 통해서 규칙을 뽑아낸다고 하는 것은 가운데 부분에 있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요 함수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뽑아내는 거다. 이것은 px 플러스 q라고 하는 1차 방정식의 pq를 뽑아내는 거랑 동일한 것이다라는 거죠. 음. 자 그러면 그걸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의미 있는 형태로 바꾸게 되면 요런 거예요. 자 요런 것들이 뭐냐면 요런 것들이 신경망입니다. 신경망.
자, 이 동그랗게 표현된 놈을 뭐라고 그러냐면 뉴런이라고 그래요. 뉴런. 신경망의 기본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요 놈이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할 거고. 그래서 일단 한번 봅시다. 데이터가 입력 데이터가 이미지인데 자, 픽셀이 가로 세로 얼마? 여기서 가로 3이고 세로 3이니까 픽셀이 12개의 픽셀을 이제 넣을 거예요. 그러면 12개 픽셀이니까 뭐 예를 들면 요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칠했고 요렇게 칠했고 요렇게 칠해 있으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0으로 생각하겠죠. 그럼 여기에 관계되는 것은 입력값이 뭐냐면 0이라고 하는 출력값이 0이라는 것도 같이 집어넣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개의 각 픽셀마다 값이 0인지 1인지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입력층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들어오는 데이터가 이미지가 사이즈가 몇 바이 몇이냐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몇 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의 뉴런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출력은 뭐냐면 요놈이 0인지 1인지 0인지 1인지 아닌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0일 때 확률, P일 때 값, 1일 때의 값이 얼마가 되는 것. 그래서 입력과 출력에 들어가는 뉴런의 개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면 문제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다. 자, 아까 주어진 숫자가 0인지 1인지 9인지 숫자를 분류하는 거로 한다 그러면 뭐가 될 것 같아요? 들어가는 입력 이미지가 3, 4 사이즈라면 12개의 뉴런이 있고 출력층에는 몇 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럴 때는 10개의 출력층이 나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입력층에 있는 뉴런의 개수랑 출력층의 뉴런의 개수가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입력창, 출력창이 있으면 원래는 여기 층이 이걸 하나 레이어라고 그러거든요. 층이라고 그러고 출력층이라고 그러는데, 자, 지금 여기 있는 이름이 가운데 있는 부분은 언닉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히든 레이어. 히든 레이어인데 이 놈을 어떻게 여러 겹을 쌓게 되면 딥 러닝이 몇 층 좀 깊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가운데는 어떻게 쌓을지는 디자인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뉴런을 3개를 넣을 것인지 그 다음에 딥 러닝 중간층을 하나 더 넣을 건지는 여기서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모델이 하나씩 바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이미지를 넣었을 때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기가 무엇인지 몰라요.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y px 플러스 q라고 하는 거 p하고 q는 파라미터를 실어내 가지고 뭔지 정의하지 않고 지금 했잖아요. 결과가 최소가 되도록 PQ를 찾듯이 여기서 어떤 함수, 비용 함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최소가 되도록 하는 뭐 하겠다? 가운데 숨어 있는 언닉층에 여기 있는 뉴런들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 다시 말하면 여기에 관계되는 이것을 가중치라 그러는데 이 웨이트 값이 얼마인지를 찾는 문제가 딥러닝 문제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데이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계속 트레이닝 시킨다는 말은 그때마다 어떤 값들이 바뀌느냐면 여기 있는 웨이트 값들이 계속 바뀔 거예요. 요것도 바뀌고 요것도 바뀌고 계속 바뀔 거예요. 계속 바뀌고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라고 판단이 되고 나면 다시 말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최소값을 여기서 찾아가는데 더 이상 가지 말자. 그러면 요걸 지금 최소값이라 생각할 거야. 그때 뭘 사용했죠? PQ를 뽑아냈듯이 그때 시스템의 각 뉴런에 들어가 있는 웨이트 값들, 그 다음에 파라미터 값들이 편한 값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해질 거고 정해지면 직선이 그려지듯이 요 안에 시스템이 하나 구축이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이제 질문이 트레이닝 시키고 나면 이제 시스템이 갖춰진 거고요. 직선이 하나 만들어진 거고 새로운 x 값이 3일 때 대응되는 y 값을 뽑아내듯이 새로운 이미지를 데이터를 딱 요렇게 집어넣고 뭐 요렇게 이렇게 생긴 이미지를 집어넣고 "이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이제는 어떻게 돌린다? 조금 전에 찾았던 요런 어 언닉층에 나와 있는 여러 인제 뭐죠? 신경망을 통해서 결과가 "이거다. 저거다."라고 인제 나오는데 그것이 정확도가 몇 프로냐? 인제 정확도가 높은 걸수록 '어허 이 시스템은 좋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음. 자 그러면 그런 문제를 한 번씩 하나씩 인제 가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인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거 다 지워 버리고 이거 다 인제 깨끗하게 정리하고 궁금한 게 뭘까 이 상태에서? 궁금한 게 뭐냐면 요 각각에 있는 뉴런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 구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구조를 알고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뉴런에 대해서 뉴런은 신경망의 기본 요소라 했는데 뉴런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요 그림을 한번 볼까? 음. 사람 머리에 뇌에 요런 형태의 신경망이 있는가 봐요. 뉴런은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데이터가 뭔가 전달받으면 그놈이 곰곰이 생각했다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다른 다음 이제 뉴런으로 전달해 주는 그런 식으로 뭐 와서 각자 와서 이쪽에서 오고 저쪽에서 여러 군데서 와서 정보가 모아진 다음에 여기 보낼까 말까 넘어갔네. 넘어가면 저쪽으로 또 보내고 그다음 레이어로 데이터를 보낼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 뉴런에 전달되는 신호의 합이 일정 크기 스레시홀드를 넘지 않게 되면 이와처럼 뉴런의 신호가 입력받습니다. 여기 다른 뉴런으로부터 연결됐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뉴런에서 이쪽 뉴런을 연결할 때 딱 약간 떨어져 있다고 봐야 되나? 들이는데 요놈이 어느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쑥 인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 크기 스레시홀드를 넘지 않으면 뉴런은 전혀 전달이 안 반응이 없고 여러 뉴런에 전달되는 신호의 합이 일정 크기를 넘게 되면 뉴런이 인제 반응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다음으로 다음 뉴런으로 일정 강도의 신호를 전달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또 전달되고 이렇게 계속 여러 레이어를 거쳐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뉴런이 있고 자 여기서 들어오고 영향을 받았다. 스레시홀드 지나면 또 연결되고 또 그다음 레이어 요런 놈이 여러 레이어가 깊이 쌓여 있으면 그것을 뭐라고 부르겠다? 딥 러닝이라 그러겠다. 음. 그럼 일단 뉴런은 다른 뉴런으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다음 레이어로 연결된 놈으로 이제 보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2와 3에서 여러 뉴런에 전달되는 신호의 합은 신호마다 가중치가 다르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볼까요? 이렇게 연결될 때 연결되는 놈이 1번에서 오는 놈도 있고 2번에서 오는 놈도 있고 3번에서 오는 놈이 있는데 어느 연결선마다 어떤 놈이 강하고 약하고 하는 놈도 있지 않을까? 음. 그래서 1 분에서 오는 신호는 쪼금 더 세게 올 수도 있고 2 분에서 오는 놈은 쪼금 더 약하게 올 수 있고 3 분에서 오는 놈은 아주 세게 올 수도 있잖아. 그럼 3 분에서 오는 놈이 영향을 좀 많이 받겠지. 그래서 1 번, 2 번, 3 번마다 각각 인제 오는 강도 정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 줘야 되니까 그 놈을 뭘로 표시하느냐면은 가중치. 음. 웨이트로 인제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 요놈을 뉴런을 어떻게 모델링할 것인가? 요렇게 모델링하면 안 될까? 음. 왼쪽에 있는 이 그림 한번 볼까요?
뉴런이 있고 입력이 한쪽에 x1, x2, x3에서 오는데 각각의 가중치가 얼마? w1, w2, w3의 가중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놈이 더 세게 받아들일지는 웨이트에 따라서 달리 표현해 주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입력이 있고 그다음에 가중치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기서 미지수가 뭐냐면 입력은 알려진 값이고 모르는 게 뭐냐면은 요놈이 가중치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가중치를 모르는 거고. 자, 그래서 그런데 얘가 이제 받아 가지고 이 가운데 있는 얘의 값이 받아 가지고 얘도 약간의 자기 어떤 능력이 있어요. 뚱뚱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을 거고 똑같은 데이터를 받아도 1번 x1에서 x2에서 x3가 올 때 웨이트 값이 다 달라서 받아들일 때 다르게 받아들이는데 그걸 모아 놓았어요. 모아 놓은 것을 내가 어떤 친구는 밥을 많이 먹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어떤 친구는 밥을 많이 먹기만 하면 설사하거나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그 뉴런이 갖고 있는 임계치 값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모델링 할 때 무엇이 지금 변수가 될 수 있냐면 임계값 이음도 이제 달라질 수 있겠다는 것이죠. 임계값, 웨이트. 그래서 얘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각각 이런 데이터를 받아들여 가지고 얘가 소화를 할 수 있는 위의 크기가 다르듯이 얘가 그냥 어느 정도까지 오면 0, 어느 정도 이상이면 1 요렇게 보내는 스텝 함수, 활성 함수를 스텝 함수를 사용할 경우도 있고 활성 함수를 요렇게 생긴 모양의 시그모이드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자, x1, x2, x3에서 들어올 때 웨이트 값이 다르고 요 다른 놈을 바탕으로 해서 또 임계치 값도 세트 값이 다를 거고 그것에 의해서 함수라고 하는 a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스텝 펑션을 사용할 거냐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로 이해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단 보통은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함수의 종류는 미리 설정을 해 놓습니다. 스텝 활성화 함수를 단위 함수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시그모이드로 할 것인지 뭐 다른 함수를 사용할 건지를 설정해 놓는데 따라서 각 뉴런에서 생길 수 있는 파라미터에 해당되는 놈은 W1, W2, W3 그다음에 임격과 편향되는 값, 요 값들이 다 뭐가 되느냐면 미지수로 파라미터로 남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요쪽에 이걸 볼까요? 여기 지금 모른다 그랬잖아요. 모르는데 여기에 들어올 때 웨이트 값들이 얼마로 들어온지 다 모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편향 값도 모르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미지수가 여러 개 있고 여기에서 미지수가 여러 개 있고 여기에서 미지수가 여러 개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하나의 뉴런은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조금 전에 W1, W2 이놈이 미지수고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데이터로부터 웨이트 값 곱해서 선형조합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놈에 대해서 다시 편한 뭐죠? 요거 아까 임계값을 더해서 임계값이 얼마이면 0, 얼마이면 1. 스텝 만약에 a가 스텝 펑션이면 뭐 그게서 0 아니면 1이 나올 거고 시그모이드 함수면 실수값이 나오겠죠. 그 데이터를 다시 다른 쪽에 뭐가 되겠다? x 데이터 값으로 이제 보내질 거예요. 음. 그럼 지금 현재 아직 모르는 거는 뭐냐면 이 웨이트 값들 모르고 있는 거고 요 b라고 하는 것이 미지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찾자. 어떻게 찾을까? 자,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것을 보게 되면 자, 요 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어떤 거냐면 이 문제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문제. 이 문제에 들어왔다는 말은 뭐냐면 데이터가 이렇게 자 여기 x축 있고 여기 y축 있는데
데이터가 요렇게 주어졌을 때 뭘 찾는 거다? 직선을 찾는 건데 이 그림 잘못 그렸나? 음. 직선을 찾는 거죠. 직선을 찾는 건데 y equal px 플러스 q인데 p하고 q는 아직 몰라요. p가 1이면 p가 0이면 요렇게 될 거고 p가 1이면 이렇게 어떻게 되겠죠. 그죠? 아직 지금 어떤 건지 몰라요.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원하는 게 뭐냐면 요 데이터들을 어떻게 됐나? 여기 있는 오케이. 여기 있는 데이터랑 직선과의 차이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도록 하는 PQ를 찾는 것이 least square approximation이라고 그랬죠. 이게 우리가 여기서는 회계직선이라 그러는데 회귀 분석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특히 직선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회귀직선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PQ가 우리가 조금 전에 다룬 이미지에서는 어떤 느낌인가 한번 볼까요? 자, 입력이 뭐 있죠? 자, 이 점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 점이 xi, yi였죠. 아까 숫자 데이터를 이미 넣을 때 픽셀 이렇게 돼 있지 않았나?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미지 하나랑 그 다음에 뭘 집어넣었죠? 1이라고 하는 결과값 값이었죠. 맞나요? 어. 지금 우리가 지금 점을 좌표를 찍었을 때 뭘 지금 뽑아낸 거죠? 뭘 갖고 있냐면 요거가 뭐냐면은 이미지예요. 요게 뭐냐면은 1이다라고 숫자 1이다라고 하는 결과물. 음. 자, 요렇게 이미지랑 결과를 집어넣었을 때 데이터로 집어넣었을 때 뭘 찾는 거다? P하고 Q를 찾는 거다. PQ는 뭘까? PQ는 뭘까 생각해 보게 되면 PQ는 뭘까를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자, 이 그림 잘 볼까요? 여기 X라고 하는 놈은 X를 무슨 초록으로 할까? X라고 하는 놈은 여기 있는 입력 이미지에 관계되는 그림에 관계되는 정보 픽셀별 정보 그 다음에 y값이 뭐다? 요놈이 결과물 요놈이 뭐냐면은 출력에 들어올 1이다 0이다 라고 하는 그 숫자 인포메이션 값 자, 그럴 때 px 플러스 q는 뭐냐면 p에 해당하는 놈이 여기 뭐랄까 파랗게 검게 할까? p에 해당하는 놈이 뭐냐면 가중치 q에 해당되는 놈이 편향이라고 하는 요 놈이다. 여기도 가중치 편향이 있고 여기도 가중치 편향이 있고 여기도 가중치 편향이 있다는 것이죠. 요것들이 뭐가 되느냐면은 찾으려고 하는 P랑 Q가 되겠다. 어떻게 찾지? 자, X 자리에 PXI를 집어넣어서 요놈과 뭐랑 YI 값의 차이가 제곱이 되도록 이것을 에라라 그러잖아요. 에라 요놈을 비용함수라 두겠다. 요놈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다는 거죠. 이해가 되려나? 그래서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이런 그림을 우리가 여러분 보고 있는데 색깔을 빨갛게 할까요? 자, 여기서 지금 뭐가 있다? 요놈 다 지금 뭐가 있죠? 지금 모르는 미지수, 요것도 모르는 거, 그 다음에 최종 결과가 최소가 되도록.
그래서 이미지 하나에 뭐가 달라진다? 이미지 하나에 비용 함수가 나오고. 자, 이걸 봐야 되겠네요. 자, 지금 실제 데이터 요 y 값이 뭐라 그랬죠? 자, 봅시다. 어떤 점의 좌표가 xk값, yk값 주어지면 yk 값이 뭐라 그랬지? 조금 전에 이미지 같은 경우에서는 1이면 1, 0이면 0, 그 의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랬을 때 이렇게 될 거고, 요즘에 y 값이 뭐가 되냐면은 yk 값이 되겠죠? 요 높이가 될 거니까. 자, 이 높이는 뭐냐면 직선이 어떤 직선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 치고 만들어지는 직선의 높이는 x값이 얼마일 때 xk일 때 p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넣어서 나오는 것이 p 곱하기 xk 곱하기 q죠. 요 값은 요 높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 값 높이랑 yk 값 높이 이 차이가 뭐가 되겠다? 에러가 되겠다는 거죠. 자, 데이터 하나 나오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데이터 하나에 따라서 어떻게 나오죠? 에러가 이 k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yk 빼기 p의 xk 플러스 q였죠. 자, 점이 하나 있으면 이거 하나만 하면 되겠죠? 점이 두 개 있으면 이 에러를 각각 더해야 되겠지. 그런데 에러 숫자 더할 때 우리가 제곱을 하는 게 더 편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용 함수를 에러 함수를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제곱을 생각할 거예요. 자, 점의 개수가 두 개면 서메이션 두 개, 점이 세 개 n개면 n개, n개를 서메이션 k가 1부터 n개. 이것이 뭐냐면은 전체 에러 함수. 에러가 뭐가 되도록 최소가 되도록 하자. 에러 함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전체 에러니까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이놈을 비용 함수라고 생각하겠다는 것이죠. 자, 아직 모르는 게 뭐라고? P하고 Q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결과물을 보게 되면 그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스 했던 것을 보게 되면 이제 요 형태가 되는 거죠. 요 형태가 되는데 이미지가 아니라 점 하나가 주었을 때 에러가 요게 될 거고, 에러가 여러 개 쌓이게 되면 뭐가 되겠다? 점의 개수만큼의 요렇게 형태가 되겠다는 거죠. 근데 이 함수 그래프를 보게 되면 자, 지금 우리가 PQ를 아직 안 정해졌다 그랬죠. PQ가 안 정해졌고 PQ를 찾아야 되는데 비용 함수를 보게 되면 PQ에 관해서 매치 함수가 되냐면 이차 함수예요. 이차 함수는 보통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 문제로 바뀌느냐면 요 비용 함수가 함수 공민이 있는데 공민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뭘 찾는다? 그때 P 값, 그때 Q 값을 찾으면 뭐가 되겠다? 우리가 원하는 직선이다라는 거죠. 잘못 찾으면 이런 직선이 나올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최소가 되려고 하는 PQ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요 아래로 볼록한 지점을 어떻게 찾을 건가가 이제 주목적인 거죠. 수학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해서 만들어지는 비용 함수 요놈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PQ에 따라서 비용 함수가 달라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다. 3차 공간에서 2차 공민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점에 대해서 리스트 스퀘어 어프로크시메이션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무엇을 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할 수 있을까? 음. 그럼 조금 이따 생각이라 할까? 하여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로 귀결되느냐면 봅시다. 오케이, 요거 정리하고 갈까요?
그래서 에러가 되는데, 자 여기서 에러가 되는데 이미지가 한 장 들어가면 뭐가 하나 들어갔다? 점 데이터 하나가 들어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음. 점 데이터 하나가 들어가는 거랑 똑같죠. 그때 뭐가 들었냐면은 C에 어떤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비용 함수 에러가 나올 거고, 에러. 자, 에러가 나왔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뭐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 요 값과 뭐의 차이가, 여기서 4면 4 숫자 값을 주어질 거 아니에요. 1이면 1 어떤 결과물하고 요놈의 제곱이, 어, 여기서 4가 있고 여기서 3이 있다 그러면 어떤 4는 더 작아야 커야 될 거고 3은 더 작아야 될 거고, 이런 식의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데 요거 전체 썸을 뭐라 부르냐면 이미지 하나에 뭐가 나오겠다? 비용 함수가 하나가 대응되겠다. 에러 하나. 자, 그럼 여러 이미지 학습을 100장의 이미지를 넣었다. 그러면 아까 포인트가 몇 개 있다? 100개의 포인트가 있는 거랑 같은 거고, 그럴 때 다 더해야 되겠죠. 다 더하게 되면 한 장의 이미지에 대해서 비용함수 하나, 두 번째 비용함수 하나, 그 다음에 비용함수 하나,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다 비용함수를 더한 것이, 자, 요놈이 지금 뭐 하겠다? 요놈의 함수를 어떻게 하겠다? 요놈의 최소값을 찾도록 하는 뭐다? 찾도록 하는 건데, 최소값이 찾도록 한다는 말은, 최소값이 되도록 한다는 것은 무엇을 구하는 거다? 웨이트 값들을 구하게 된다. 웨이트 값과 편한 값을 구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 뉴런이 딱딱 완성되는 거죠. 아까 포인트에서는 뭐가 만들어진다? PQ가 구해지는 것은 동일한 문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소값을 어떻게 찾는가? 공민이 주어졌다. 공민이 주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찾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 공민이 주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찾을까?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보겠는데요. 2차 공민이니까, 자,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지금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구성되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직선이 하나 만들어지면, 직선이 하나 만들어지다는 말은 p 값이 얼마, q 값이 얼마 만들어지니까 점들 간의 데이트 값이 LR 값이 나올 거고, 그때 뭐가 만들어진다? 자, p 값, q 값이 얼마, q가 이게 p축이고 q축일 때 p가 얼마, q가 얼마 있을 때, 그때 높이가 뭐가 되냐면은 조금 전에 요 오차들의 합, 아까 여기 어떤 거였죠? 요 식이죠. 요 식이 만들어 그때 값이 막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PQ가 또 바뀌게 되면 그때 값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PQ를 여러 번 바뀔 때마다, PQ가 바뀐다는 말은 뭐냐면 직선이 계속 바뀐다는 거죠. 직선이 계속 바뀔 때마다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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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차가 나오는데, 그것들을 이어서 그리게 되면 PQ가 변함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지느냐면 이것이 공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민을 수식을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여기서 독립 변수가 뭐가 있다? P가 있고 Q가 있죠. 그래서 P축을 고정시키고 Q를 바뀌게 되면, Q를 바뀐다고 하는 것은 빨갛게 바뀌는 하나의 곡선이 나올 거고, 곡선이 나올 때 순간적으로 변하는 어떤 기울기를 뽑아낼 수 있을까? 이것은 뭐냐면은 Q축으로 Q가 바뀔 때 어떻게 변환되는가라고 하는 거니까, 미분인데 이름을 달리 불러야 되겠네. 변수가 두 개니까 한쪽으로 편한, 한쪽의 의미의 이 기울기니까 그놈을 뭐라고 부르냐면 편미분이라고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편미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미분의 원래 정의가 여기서는 x가 바뀌니까 원래 함수가 어떤 형태죠? f의 x
y가 z 값이잖아요. 원래 일단 미분 한번 생각해 볼까? y equal f of x에서 y 도함수의 정의는 뭐였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바뀌려고 하는 것은 x 플러스 h에서 f of x를 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까? 이 놈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것을 우리가 f를 라운드 x라고 표현할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값을.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지금 어떤 값이 바뀐다 그랬죠? x축으로 바뀐다 그랬으니까 x 아까 여기 x 플러스 h처럼 x 플러스 h y 값은 그대로 두고 f의 x, y 그러는 것을 h로 쓴 놈이 뭐가 되냐면 x에 관한 편미분이 되겠다. 편미분 좀 해보실까? x 방향의 편미분. 그리고 y에 관한 편미분은 라운드 f, 라운드 y,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x는 그대로 두고 y 값이 바뀌는 거니까 y 플러스 h에서 f의 x, y가 되겠다는 거죠. 이게 y에 관한 y축의 편미분이 되겠다. 됐나요? 그래서 라운드 z 오브 라운드 x, 라운드 z 오브 라운드 y 편미분에 관한 것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봅시다. 하려고 하는 게 뭘까? 이걸 확담해 볼까? 확대해 보는데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지금 현재 PQ 값을 찾아볼게요. PQ 값 노랗게 할까? P가 이 정도고 Q가 이 정도일 때 대응되는 함수값이 여기가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최소값을 찾는 문제죠. 그러면 얘가 여기 파랗게 한번 해볼까요? 얘 위치에서 고민해야 될 게 뭐야? 여러분이 산 위에 있다고 치면 어디로 내려가야 되는지 찾아야 되는 거잖아. 어느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갈까? 이쪽 방향으로 갈까? 이쪽 방향으로 갈까? 자, 여기서 평면에서 보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의 목표가 뭐죠? 목표라고 하는 것은 함수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찾는 거잖아.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최소가 될까? 자, 옮겨갔다고 하는 지점을 뭐라 부를까? x 플러스 델타 x 방향으로 갔고 y 방향으로 델타 y 방향을 갔는데 요 값이 뭐랑 차이가 조금 전에 있는 형태 위치 x, y 자리에서 함수값의 차이가 요게 델타 z 값이 되겠죠? 요놈이 어떻게 되도록 최소가 되도록 마이너스 입장에서 제일 크게 되도록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것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요놈을 최소값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델타 x랑 델타 y 값이 요놈이 무엇인지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요쪽 방향, 즉 다시 말해 요쪽 방향이 요쪽 방향 갔을 때 함수값이 더 제일 작은 값이라 그러면 나머지 파란색 방향보다는 어떤 방향? 요쪽 방향이 더 값을 적게 하는 방향이니까 요 방향을 그다음 옮겨가겠다. 자, 그다음에 옮겨가서 다시 어떻게 하면 되지? 너무 많은 걸 그렸나? 그다음에 이제 옮겨가서 이렇게 있는데 그다음에 옮겨가서 새롭게 구한 점의 위치가 여기 있다 그러면 다 여기서 다시 또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물어보는 거지. 어떤 방향으로 XY P하고 Q 평면에서 움직일지 물어보는 건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그럼 동일하게 방법으로 여기에서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나 이쪽 이제 어떤 값으로 가야 되나 Z 값이 낮게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또 그 방향을 찾았다 그러면 아 이쪽 방향이네 그럼 여기 다음에 또 이쪽 옮겨야 되겠네 다시 또 Y 여기에서 다시 또 최소값
최소값이 되도록 하는 방향이 조금보다 지금보다 낮은 값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또 찾아보고 계속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방향이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러면 어 그렇게 찾아가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찾아가야 될까? 음.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일변수 함수, 일변수 함수에서 순간 기울기. 우리가 봐봐요. 낮은 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미분계수 기울기가 음이 되는 부분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 기울기가 중요하네. 그러면 순간 기울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보통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오브 x였잖아. 그런데 요 리미트를 좀 없애고 싶어요. 없애고 싶으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xs의 순간 기울기는 대충 비례하기를 h분의 f에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오브 x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래서 요렇게 식을 쓸 수 있는데 요것이 뭐냐면은 1차 식으로 근사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옮겨간 값은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요 빨갛게 표현해 볼까? 요 값은 자 여기 있는 h로 옮기 곱하고 요 놈을 빼주게 되면 f의 x 플러스 h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값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x에서 적당한 h만큼 갔을 때 함수 값이라고 하는 놈은 뭐랑 유사하냐면 h를 여기다 곱하고 h 곱하기 f 프라임 오브 x다가 빼기 어떻게 돼야 될까? 음. 이렇게 되는 거죠. f 오브 x 값이죠. 다시 말하면 요 놈은 이렇게 쓰죠. fx 플러스 h라고 새로운 값은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는 f 오브 x 값에다가 그 방향으로 가는데 거기서 미분계수값 곱해서 가는 방향. 요렇게 해서 그다음 점에 함수값을 뽑아낼 수 있는 것이지. 대략적으로. 자, 그것처럼 다변수 함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즉 뭐냐면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다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자, 요거는 뭐냐면 x에 대해서 먼저 편미분 그다음에 y에 대해서 편미분 음, 더한 것의 곱으로 표현하겠다. 음. 됐나요? 아까 그림 가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x축이 x축이 뭐였죠? 빨갛게 표현한 놈이 q축에 지금 미분계수고 그다음 초록으로 표현하는 것이 요게 p축이죠. p축이 미분계수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의 값의 차이가 얼마인지를 이제 뽑아내는 건데 그때 만들어지는 그 새로운 인제 값의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x, y 위치인데 델타 x 값만큼 가고 y축으로 델타 y만큼 간 것의 함수값의 함수값은 현재 x, y 함수값에다가 라운드 f 오브 라운드 x에서 델타 x 값만큼 곱한 거 요거 델타 x고 요게 뭐가 되냐면 요게 되고요. 그다음에 라운드 f 라운드 y 델타 y 곱한 요것으로 대충 표현이 되겠다라는 거죠. 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다? 델타 z를 구해야 되는 거죠. 델타 z는 여기에서 여기를 뺀 거죠. f에 x 플러스 델타 x, y에 델타 y를 해서 f of x, y를 뺀 게 될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넘기게 되면 뭐가 남죠? 요 부분이 남잖아요. 그죠? 요 부분이 뭐가 되냐면 라운드 f, 라운드 x, 델타 x 플러스 라운드 f, 라운드 y, 델타 y 이걸 벡터로 표현해 볼까? 벡터로 표현하게 되면은 라운드 f, 라운드 x랑
라운드 F 라운드 Y 요 벡터랑 델타 X, 델타 Y 방향과 내적으로 표현 가능하네. 무엇이? 델타 Z가. 자,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게 뭘까요? 자, 그런데 지금 아직 모르는 거는 뭐냐면 봅시다. 지금 해야 될 일이 뭘까? 요놈이 최소가 되도록. 자, 요놈은 순간 뭐죠? x축이 미분이죠. 미분 계수니까 그 위치에서 정해진 값이에요. 계산이 되는 값입니다. 계산이 이미 된 값. 다시 말하면 어떤 국면이 이렇게 있으면 기울기가 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울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P축으로도 나와 있고 미분 계산 나와 있는 거고 지금 모르는 게 뭐냐면은 요 델타 X, 델타 Y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얘가 최소가 되도록 얘를 정의하자.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봅시다. 어떤 U라고 하는 벡터가 있고 지금 요거는 모르는 벡터를 V라 그럴까? 요놈이 내적해서 요놈의 최소가 되도록 하는 뭘 찾는다? V를 찾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어떤 벡터가 있는데 요놈이 이거 축을 다 버려버릴까? 요놈이 U 벡터예요. 그 다음에 자, 어떤 벡터를 한 것이 내적이 최소가 될까? 이 벡터일까? 이 벡터일까? 이 벡터일까? 이 벡터일까? 이 벡터일까? 어떤 벡터가 최소가 될 것 같아요? 내적이라는 값은 어떤 값이지? 요놈, 요 고리잖아. 요 고리. 결국 뭐냐면 주어진 U 벡터에 대해서 반대편에 놓여 있는 것이 뭐가 되겠다? 요놈이 최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찾고자 하는 V 벡터는 뭐가 되느냐면 U 벡터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방향이 되고 그때 얼마 K라 그럴까? 여기서 뮤라 그럴까? 뭐 델타라 그래 볼까요? 델타. 이렇게 하는 것이 주어진 U 벡터 방향에 비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음.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올 거고 주어진 요 검정색으로 표현한 놈은 주어진 거 무엇에 의해서 함수식이 있으니까 함수에 대해서 x를 미분하고 y를 미분한 거니까 벡터 방향이 아예 나와요. 요 방향에 대해서 뭐 반대 방향으로 하는 방향이 뭐가 되겠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까 어디에서 구해진 거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디에서 그린 걸까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여기가 좀 조금 전에 초록색 표현한 요 놈이 뭐냐면은 이제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이 설정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적을 표현하기도 반대 방향이 되고 그래서 지금 새롭게 움직이려고 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x, y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했던 p, q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델타 p, 델타 q는 이제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p로 뭘로 미분한 거? 라운드 p로 미분하고 라운드 q로 미분한 것에 이 벡터의 이 벡터를 뭐라 부르냐면은 그레디언트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에 f of p q 함수의 그레디언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벡터 방향에 대해서 마이너스 방향이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방향이 찾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찾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찾는다는 말은 뭐가 되느냐면 처음에 P0, Q0,
그다음에 어떤 점을 찾고 그다음에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 가서 그다음에 P1, Q1 그다음 쭉 가고 쭉 가고 쭉 가고 쭉 가고 더 이상 안 가고 있으면 그때 최종적인 결과물이 뭐냐면은 PQ가 되고 요 P 값, Q 값이 이용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Y 콜 PX 다시 Q가 만들어지고 자 이제 직선이 나온 거지. 음. 직선이 나왔다는 말은 뭐가 만들어졌냐면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해 주면 되죠. 그래서 조금 전에 그림을 인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자 봅시다. 아까 우리가 인제 요 문제 했었죠. 요 문제라면 뭐였지? 저 위로 가 볼게요. 요거. 요거 이해되나? 지금 너무 어둡나요? 제가? 음. 귀신 같나? 불을 한번 켜 볼까? 음. 자 여기에서 모르는 거 뭐야? 모르는 게 지금 뭐냐면 여기 입력층이 있고 중간층이 있고 그다음 출력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음. 이것들 지금 다 모르는 거였죠. 그래서 중간층하고 출력층만 찾으면 되겠다. 입력층은 주어진 거고. 그러면 언닉층에 언닉층의 변수를 한번 해 볼게요. 아까 뭐죠? 요것이 입력층에 몇 개 있었다 그랬죠? 요놈이 12개 층에서 올 거고 12개 층의 가중치가 12개마다 3개가 있었죠. 그다음에 피낭이 3개 있었죠. 그다음에 출력층에 3개 그다음에 있었죠. 따라서 결국 몇 차원이 되느냐면 파라미터 수가 47개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점들의 리스트 스퀘어 어프록시메이션은 PQ를 찾는 문제였잖아요. 근데 딥러닝에서는 뭘 찾는 거다? 47개의 빨갛게 표현하겠다. 47개의 파라미터 PQ 해당되는 놈을 찾아야 되는 거야. 와. 근데 가운데 있는 함수가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겠죠. 어쨌든 간에 47개의 매개 변수를 찾는 문제니까 어떻게 이해되느냐면 찾는 문제가 어떻게 된다? 여기 아까는 PQ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평면 2차원이었는데 2차원이었는데 실제로 딥러닝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차원은 몇 차원? 요 밑에 있는 차원이 47차원 문제가 되겠다. 47차원에서 대응되는 함수값이 공면이 만들어지는데 48차원에 있는 공면인데 공면의 무엇을 찾는 거다? 최소값이 되도록 하는 것을 찾는 거다. 그럼 요쯤에서 최소값이 되도록 미분 개수가 몇 개가 필요하죠? 47개 방향의 미분을 다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벡터가 2차원 벡터 있죠. 직선 벡터라 그랬나? 어디 나왔나? 여기. 여기서는 지금 2차원 벡터잖아요. 2차원 벡터 있는데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그 이미지 0이냐 1이냐 찾는 문제에서는 몇 차원을 되느냐면 47차원 147차원 벡터에 대해서 반대 방향을 찾는 거다. 음. 그래서 47차원의 반대 방향을 찾아서 옮겨가겠다. 자, 그다음에 또 PQ가 47개의 매개 변수가 다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PQ가 바뀌듯이 또 새롭게 가고 새롭게 가고 새롭게 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은 뭐냐면 몇 차원에서 그림이냐면은 47차원이니까 P라고 하는 것이 47개의 매개 변수가 들어간다. 파라미터가. 그러면서 또 인제 반대 방향을 찾고 반대 방향 찾고 반대 방향 찾고 그렇게 쭉 차서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게 나왔다 그러면은 47차원에 해당되는 값들이 다 정의될 거다. 다 정의된다는 말은 뭐가 만들어진 거다?
뭐가 만들어지느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웨이트들이 여기 있는 다 웨이트들이 다 정의되니까 뉴런이 다 만들어지는 거야. 다 찾아지는 거지. 이렇게 다 찾아지면 이제 뭐 하면 돼? 자, 이제까지는 뭘 했다? 트레이닝 한 거야. 트레이닝. 학습을 시킨 거예요. 이미지를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었어. 점을 많이 찍듯이 이미지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어서 PQ를 찾듯이 47개의 매개 변수 가중치 값과 편한 값을 쭉 찾아갖고 이렇게 트레이닝 시키고 난 다음에 이미에 다른 이제 퀘리 질문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자, 이것은 기존의 데이터가 아니라 다른 데이터를 이미지를 가져온 거예요.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자, 넣어 보니까 0이라는 이미지를 넣었는데 실제로 0이라고 답이 나오면 오케이. 답이 안 나오고 이 숫자 1이라고 나오면 뭐가 되겠다? 잘못된 거네. 그것의 몇 퍼센트 오답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딥러닝을 사용해서 뭔가 딥러닝을 찾는다,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딥 정도를 자, 몇 층을 만들 건가? 각 층마다 뉴런을 몇 개를 할 건가? 여기는 중간에는 3개하고 여기는 5개를 할 건가? 그다음 또 하나의 층을 더 넣을 건가? 그다음에 여기 연결망을 이렇게 연결할 건가? 이렇게 연결할 건가? 뭐 거기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진다? 가중치에 해당되는 가중치 개수들이 다 바뀔 거고 자, 요것들의 가중치 값과 편항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이미지를 어떻게 할까 이게 만약에 문제가 이미지 관계되는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를 100만 개를 데이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계속 트레이닝하면 뭐가 만들어져? 그런 다음에 최소값이 찾도록 쭉 가서 그다음 다 끝나면 이제 뭐 가중치가 다 만들어졌네요. 자, 우리는 이제 트레이닝 다 끝났고 뭐가 만들어졌다? 딥러닝 모델이 만들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자, 그다음 나한테 이제 물어보세요. 내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이미지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결과를 쭉 돌려봤는데 결과가 원하는 잘 나오면 성공.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 실패. 원하는 성공률이 99% 제일 좋은 거고 숫자가 높을수록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 어, 아주 높은 차원의 고차원에 해당하는 무슨 문제다? 최소값 찾는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거 너무 이상하게 나왔나? 여기서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 쭉쭉 이제 국면에 이렇게 하게 되면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산에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듯이 이렇게 찾고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뭐냐면은 PQ가 정의되면 가중치가 정의되면 모델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딥러닝이 이렇게 최소값 찾는 문제다. 무엇의 최소값? 가운데 뉴런이 어떤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함수가 다 달라지고 그 함수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비용 함수, 뉴런이 어떻게 디자인됐냐에 따라서 이제 비용 함수가 직선에 해당되는 것처럼 그게 어떤 함수냐가 결정될 거고 그 함수에 따라서 오차가 적게 되도록 하는 비용 함수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런 PQ를 찾듯이 가중치를 찾는 문제로 최소값 찾는 문제로 생각해 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딥러닝을 사용하면 수학적으로 완전히 해결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 어떤 면에서 해결 안 되는 거죠? 최소값이 진짜 글로벌 입장에서
전역적 최소값을 완전히 찾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음.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완벽하게 정의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어떤 문제다?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에서 봤던 것처럼 최소값 찾는 문제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 차원만 높다는 뿐이고. 그리고 딥러닝에서 문제가 될, 즉 결과가 달라지게끔 할 수 있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게 되면 아까 그 했던 것 중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마이너스 델타인데 한 번 뛸 때 여기서 이쪽 방향을 가되 조금 뛸 거냐 많이 뛸 거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 얼마만큼 펄쩍펄쩍 뛸 거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고, 만약에 델타 값을 크게 하면은 빨리 수렴하긴 하는데 엉뚱한 값으로 나와버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델타 값이 조금 적게 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트레이닝 시키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 값을 어느 정도 크기로 잡느냐에 따라서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결과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뭐냐면 전체적으로 딥러닝에 그 다음에 언닉층을 몇 개를 사용하느냐,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보고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어떤 성질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 처음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봤던 거 있죠? 최소값을 찾을 수 있는가? 미분계수, 그걸 왜 처음에 이야기했을까? 여기 나왔던 것처럼 딥러닝의 최소값 찾는 문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그 문제를 던졌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문제를 다뤄봤고, 여러분들은 저랑 함께 응용 수학을 공부하면서 수학이 실제로 전공에서 이런 곳에 사용된다라는 것을 한번 공부해 보았기 때문에 수학을 단순하게 계산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요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어떤 의미이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그런 관점에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수식을 접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학문의 표현이 수학으로 표현되니까. 경제를 하든 사회를 하든 뭐 공학을 하든, 그래서 조금 더 남들보다 높게, 다시 말하면 어 뭐죠? 테크니션이 아니라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고도의 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직종을 얻고자 한다면 수학을 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좀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와서 물어봐도 되고요. 음. 자, 그래서 혹시 이번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공부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음, 지금 현재 대세가 가상현실, 가상현실 쪽으로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컴퓨터 그래픽스, 어, 그다음에 유니티, 그다음에 가상현실을 공부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상 처리를 공부를 하고 딥러닝을 공부하려고 그러면 AI를 공부하게 될 거고, 그때 확률 통계도 필요할 거고 데이터 사이언스도 필요하고, 거기에서도 이제 당연히 여기 수학이 필요하다는 걸 조금 이야기했었고요. 영상 처리를 하더라도 뭐였죠? PCA, 그다음 SVD라고 하는 것들. 앞으로는 어떤 걸 하더라도 모든 주제를 다 딥러닝을 통해서 문제를 접근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상현실을 하든 뭘 하더라도 딥러닝은 좀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딥러닝을 바로 접하려 그러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제가 추천하는 바는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 배우는 딥러닝 수학이라고 하는 책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들인데 수학적으로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 책을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책은 뭐냐면 파이썬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코딩을 해가면서 따라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딥러닝이라고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이라 그래서 이 책 또한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좀 말이 좀 길었나? 오늘 공부한 걸 요약을 해보면 딥러닝이 그냥 간단한 수학을 이용하는구나. 그 정도. 여러분들에게 좀 수학이 좀 어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알고 보면 뭐다? 최소값 찾는 문제다. 완벽하게 글로벌한 최소값을 찾을 수는 없으나 로컬한 최소값을 찾는데 사용하는 것이 딥러닝이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완벽하지 않구나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 일반적인 AI랑 차이점은 트레이닝을 한다, 학습을 하겠다. 근데 뭐랑 차이 있다? 기존에 있는 프로그래밍과 다른 건 데이터랑 결과물을 먼저 주겠다. 나중에 무엇을 뽑아낸다? 규칙을 찾아낸다. 규칙을 찾아낸다는 말은 딥러닝에서 보게 되면은 가중치에 해당되는 웨이트 값을 찾아내는 거다. 함수를 찾아내는 거다. P를 찾아내는 거다라는 거죠. 직선인 P, Q를 찾듯이. 음. 그래서 중간에 리스트 스퀘어 어프록시메이션을 공부했던 이유도 이런 데 있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잘 짜여져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하여튼 여러분들의 어려운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저랑 함께 한 학기 동안. 수고했고, 기말고사도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험이 나올 만한 것 잘 정리해서 준비를 하고요. 오늘 이쪽 분야에서 문제를 하나 낸다면 최소값 찾는 문제, 최소값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 방향, 그레디언트 사용하는 부분, 그 부분을 좀 더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화이팅하고 3학기 때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공부하도록 하고요. 3학기 1학기 때는 오픈GL로 공부하게 되고 3학기 2학기 때는 유니티를 공부해서 아주 재밌는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 바이. 겨울방학 잘 보내고